처음에 주거 가능한 호텔식 주거시설이라고 해서 입주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주거가 불안한데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복도를 어떻게 넓힐 것이며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생활형 숙박시설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10월부터는 이곳에 거주할 수 없고 거주하면 거액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박경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뭡니까? 네, 생활형 숙박시설은 흔히 이제 생숙이라고 부르죠. 주거시설처럼 취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숙박시설을 일컫는 말입니다. 흔히 레지던스라고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보면 해운대 LCT 일부분, 그리고 부산역 뒤편 북항에 있는 협성마리나 G7 등이 대표적인 생숙입니다. LCT가 부산의 대표적인 고급 주거시설인데 그곳에 살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네, LCT 전체 가구 중에서 561실이 숙박시설, 그러니까 생숙이 되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내외국인들을 위한 중장기 숙박시설로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중 상당수에는 입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2월 18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 전국 주거형 레지던스 연합회 등 관련자들이 모여 삭발식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왜 우리가 삭발을 하냐? 원통하고 불안하다. 8년 동안 방치하다. 이제 와서 웬 말이냐? 분양신고, 착공신고, 준공신 누가 해줬느냐? 국토부는 김부영이! 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빌미가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주택이 아니라 엄연히 숙박시설이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우리 실거주민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라. 생활형 숙박시설에 살고 있는 실거주자들은 생숙이, 주거불가 시설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당시 건설사의 홍보 자료에도 호텔형 아파트, 신주거 문화, 주거 용도라고 명시돼 있어서 당연히 거주가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자체에 가면 국토부에 문의를 해라고 국토부에 직접 찾아가면 모든 권한은 지자체에 다 이임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국토부는 지자체, 지자체는 국토부. 정말 저희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누구한테 하소연하는지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85층짜리 아파트 2개 동과 101층 레지던스 1개 동,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진 해운대 LCT입니다. 아파트 881세대, 호텔 260실, 그리고 레지던스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561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레지던스 동 561실.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주거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주거 가능한 호텔식 주거시설이라고 해서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도 하고 부가세 환급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숙박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거주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 지금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충돌 중입니다. 2021년 10월 말 LCT 레지던스 동 로비에 난데없이 텐트가 등장합니다. 숙박업을 하려는 소유주들이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려고 하자 실거주를 하는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텐트를 설치한 것입니다. 공용부인 로비에 데스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상 소유자의 2분의 1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걸 투표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재산권 침해입니다. 레지던스 객실에서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투숙객의 흡연과 소음, 쓰레기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레지던스를 숙박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소유주들과 실거주를 하고 있는 소유주들 간의 갈등이 이렇게 첨예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 지역 레지던스, 즉 생활형 숙박시설은 46개 동 6,155호실에 이릅니다. 이 중 3,000호실, 절반 가까이가 숙박시설로 운영하지 않고 실거주 중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30개 동 7,462호실이 추가로 건설 중인데 이를 분양받은 상당수가 아직도 오는 10월 이후 주거 불가와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중간에 이제 사실은 법안이 발의돼서 새로운 법들이 나옴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지금 또 기존 고객들은 이제 계속 자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분양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됐을 때 법안이 향후에 어떻게 될 때는 서로 간에 분쟁의 소지들이 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싼 돈 주고 구입했는데 관광객 때문에 시끄럽고 불편하고 반면에 투숙하러 오신 분들도 비싼 돈 내고 들어왔는데 눈치 보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법적으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살고 있는 소유주에게 나가라 또 이렇게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올해 10월 14일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 일부를 완화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며 퇴로를 열어줬는데요.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해운대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인 해운대 H 스위트입니다. 지하 5층, 지상 38층, 2개동 560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2018년 2월 입주했습니다. 조식을 제공하고 세탁 대행을 하는 등 편리한 서비스로 입주민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이곳은 전체 소유주의 90% 동의를 받아서 국토부가 제시한 주거형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H스위트는 용도 변경을 위한 입주민 동의가 90% 이상 동의를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위한 많은 부분을 해결이 됐고요. 그중에서 이제 지금 남은 부분은 배관창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프링 쿨러 뭐 이런 아주 소소한 부분들이 이제 작은 공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사용 승인된 생활형 숙박 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에 몇 가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발코니와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고 전용 출입구가 있어야 하지만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완화 조건 말고도 대부분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에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200제곱미터당 한 대 이상 주차장을 갖추면 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당 한 대 이상 주차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려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금의 법정 주차 대수보다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H스위트는 이런 조건을 갖춘 전국에 몇 되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이지만 그 밖에 소방시설 등의 벽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H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용도 변경 신청이 한번 이루어진 상태였었고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가 일부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설계 계획서나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 계획서가 좀 미비해서
그 협의의 결과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을 요구를 했고 그 보완 내용들이 기한 내에 지금 접수가 되지 않아서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부가 일부 완화책은 내놨지만 복잡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다 맞춰 용도를 변경하기란 바늘 구멍 뚫기보다 어렵다는 게 레지던스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국토부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린다는 그 발표가 있은 이후로 우리 입주민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주거가 불안한데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에 맞춰서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과정에서도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북항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북항 협성마리나 J7. 2021년 5월 완공됐습니다. 2개동 1028실이 분양됐지만 이곳 역시 주거가 불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이른 아침 등교를 서두르는 10여 명의 아이들이 건물을 나섭니다. 통학 차량이 대기해 있고 아이들은 이 차량을 타고 학교로 향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취재팀이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확인한 결과 실제 168세대는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상태. 전입신고 없이 살고 있는 주민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전환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인데 G7의 경우 283면이 부족해 용도 변경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오피스텔이 주차장이 생숙보다 2.5배 강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문제고 소방법에 의해서 복도 너비 1.5에서 1.8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통신실, 장애인, 용적률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도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복도 폭이 1.8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G7은 1.65m로 150cm가 부족합니다. 입주민들은 벽에 타일을 뜯어내서라도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이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피스텔로의 변경을 위해서 조건에 부합해야겠지만 올 10월까지 이걸 해결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도를 어떻게 넓힐 것이며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이미 저희가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완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CT는 이보다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LCT는 지구 단위 계획상 주거 시설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생활형 숙박 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LCT는 소위 아파트로서의 주거 시설은 전체 용적의 44%, 그리고 생숙은 28%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생숙이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될 경우에 이미 정해져 있는 주거시설 비율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것을 초과해서 용도 전환하는 것은 위법된 상황이고 특혜 시비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LCT처럼 지구 단위 계획상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곳은 부산의 총 6개동 1474호실에 이릅니다. 집을 비우거나 해마다 그에게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선택의 시점 10월 14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면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린 네네. 것처럼 집을 비워서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매년마다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법이나 탈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자리한 600실 규모의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입니다. 2019년 10월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분양한 첫 번째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18.2대 1. 높은 관심만큼 청약 경쟁률도 꽤 높았습니다. 분양 이후 웃돈만 1억 원 넘게 거래됐습니다. 당시 널리 퍼져 있던 홍보물입니다. 호텔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습니다. 아예 주거 시설이라 명시돼 있습니다. 대다수는 여기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전입 신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구 단위 계획상 애초부터 주거 시설이 들어올 수 없어 향후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전환조차 불가능합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서 유일한 주거 상품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관광지역이라서 오피스텔 전환도 힘들다고 하네요. 지금은 분양 다시 주거 상품으로 분양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이런 관련 기관들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 및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해 지난달 취재팀이 스위첸 마티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체 차량이 눈에 띕니다. 이어 이삿짐을 옮깁니다. 10월 14일 이후 집을 비우거나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 있지만 주거를 위해 입주하는 소유주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표준 시가와 위반 면적, 준공 시기 등을 고려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LCT 레지던스의 공시 가격은 지난해 1월 기준 15억에서 75억 원, 전용 면적은 113제곱미터에서 205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해운대 구청이 추산한 이행강제금은 가장 소형인 113제곱미터형이 1,500만 원, 62평인 205제곱미터형에는 2,7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해마다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편법과 탈법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하고 있으면서도 주소지를 다른 곳에 둬 단속을 피하거나 소유주끼리 미리 짜고 서로 간 장기 숙박 계약을 맺어서 법망을 피해가는 식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현장 조사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지고요. 편법이 나타날 수 없도록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단속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항 재개발 사업 제안 뒤에 3블럭에 들어설 예정인 롯데 드메르. 지하 5층, 지상 59층 2개동으로 총 1221실로 구성됐습니다. 이곳도 생활형 숙박시설이지만 2021년 분양 당시 청약 열풍을 일으키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평균 경쟁률 356대 1. 14가구를 모집하는 펜트하우스 청약에만 3만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관광 특구로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쫓아내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10월 14일이 되면 유예기간이 끝납니다. 하루 사는 게 너무 불안하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기였던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며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 규제가 없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주차장과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 의무에서 자유롭습니다.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분양을 한 거지 입주민들은 몰랐습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조차도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는 기초 지식이 없었어요. 전무했었습니다. 부산에는 생소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전하는 대로 아파트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 줄 알고 했죠. 부동산 광풍이 불러온 기이한 현상. 분명 예상 가능한 혼란이지만 관계 당국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할 때는 정부에서 묵인하다가 그 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갑자기 사실상 소급 입법도 저희들 불법으로 되물고 있습니다. 이윤을 앞세운 건설업계의 상술도 이 사태를 부추겼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화랑기에 상품의 마케팅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측면으로서 현재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봤을 때는 피해자적인 측면이다라고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에 따른 일정 정도의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구제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 심리가 작용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허위 광고에 속고 법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도 있습니다. 올 10월이 지나면 과연 제가 이렇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될지 이행 강제금이란 벌금이 나오는데 이건 과연 어떻게 부과가 되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단속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 14일. 이대로라면 지자체와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 간의 마찰은 불보듯 뻔합니다. 입주민 입장이 이해되지만 만약에 규정을 바꾸면 소수를 위한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10월이 되면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해법이 반드시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